덥더비를 이야기하는 다양한 시선, 우리는 답답이들입니다. 안토니오 이노키 1943년 2월 20일생, 본명은 이노키 간지. 이노키 칸지라고 하죠, 일본 말로는. 네. 우리나라 사람들은 이노키 간지라고도 얘기를 해요. 이노키 선생에 대한 생애에 대해서는 이렇게 길게 얘기할 필요는 없어요. 그러니까 얘 집이 탄광을 했었던 집안이었는데, 요코하마에서. 탄광 집안. 알다시피 이제 전쟁 전후였거든요. 1943년생이고 아버지가 하면 보통 한 1920, 30년 그쪽 한 10년 이쪽인데. 그렇죠. 이제 알다시피 1차 대전과 2차 대전이 겪으면서 이제 탄광 이런 곳은 전쟁 물자 맨날 하잖아요. 근데 일본이 패망하면서 깔끔하게 그 탄광도 망해버립니다. 아, 당연하죠. 망해야지. 그러면서 이노키의 집은 한순간에 말 그대로 알거지가 돼버리고. 아니, 그거 딱 다 떠나서 일본은 망해야 돼. 아, 오케이. 그러니까 그러면서 이제 불가피하게 브라질로 가족 전체가 이민을 가게 됩니다. 네, 그러게요. 그때가 5살 무렵이라고 하더라고요, 네. 보니까. 그러면서 이제 탄광 이제 크면서 이제 거기서 크면서 브라질 국적도 얻으면서 이제 뭐 탄광이 아니라 이제 농장에서 이제 노동자 노동을 생활하고. 하고 이제 운동을 하면서 이제 투포한 선수를 하게 됐는데. 투포원 선수. 네. 네. 이노키 선생 본인이 자기 이제 그런 자서전 인터뷰, 아카시아라는 그 인터뷰가 있었거든요. 옛날 일본 그 NHK 등에서 했었던, TV 아사히였나 NHK에서 했었던 다큐멘터리였는데. 네. 거기서 이제 이노키 선생이 말하길 정말 천운의 기회가 왔다. 라는 설명에 왜 역도산이 이제 브라질에 이제 그때인데 솔직히 우리 약간 그 호주 투어랑 지금 WWE 호주 투어랑 느낌이 비슷해요. 왜냐면은 1950, 60년대 브라질은 소위 이른바 종합격투기의 모체가 되는 발리투도 경기를 했던 곳이에요. 발리투도. 그게 이제 MMA의 원류라고 하는 거거든요. 그 발리투도. 그게 오히려 인기가 있었기 때문에 프로레슬링의 인기는 좀 떨어진 상황이었는데. 네. 그래도 한번 역도산이 열어보겠다고 일본 프로레슬링 협회와 NWA가 제의를 해서 브라질에서 쇼를 엽니다. NWA? 네. NWA는 그때도 있었네요. 초기 프로레슬링의 초체 단체, 프로모팅 단체가 바로 NWA예요. 그러니까 NWA에서 결국 WWF와 WCW가 파생이 된 건데, 이제 그게 지금 갈라진 게 지금 이제 WWE, 그리고 이제 이후에 이거 후신을 자처해서 NWA 이어받은 곳이 지금 임팩트. 근데 그 전에 이제 원류에 NWA가 있었죠. NWA고, 그리고 일본 프로레슬링이라는 단체 이름이 JWA. JWA. 그러니까 역도산에, 예. 알겠습니다. 그렇게 해서 이제 그 브라질 투어를 와요. 네. 그때 역도산이 이제 일본 그런 이민자 교포들이 여기 브라질에 산다는 걸 알고 이제 방문하러 갑니다. 그때 거기서 어떤 터 크고 키 크고 힘세 보이는 청년을 만나서 자네 프로레슬링 해볼 생각 없나? 나름 설경구 따라해봤어요. 전혀 안 똑같았고요. 그렇군요. 전혀 안 똑같았습니다. 근데 실제로 역도산 선생의 그 실제 육성 목소리가 되게 우락부락한 걸로 유명해요. 네. 네. 그래서 제가 나름 따라 안 되는 성대모사 해봤습니다. 그래서 결국 그 역도산을 따라서 일본으로 오게 됩니다. 이노키 칸지만. 그때가 1960년이라고 하더라고요. 17살 때입니다. 네. 우리나라에서는 4.19 혁명이 이제 그때부터 일어나기 시작했고. 네. 그리고 공교롭게도 바로 그때 그 59년 전후에 가난이 싫어서 이제 그때 일본이 그 전후 특수로 돈을 벌고 있었잖아요. 아씨. 그 전후 특수로 이제 일본에 돈을 벌러 미랑선을 타고 도쿄로 떠난 사람이 있습니다. 그래요? 바로 그게 이노키 선생의 영원한 친구 오키 킨타로가 됩니다. 기밀. 네, 그 미랑선을 타다가 결국 잡혔는데 네. 이제 그거를 이제 어떤 이제 뭐 민간 측에서 봐줬는지 어떻게 됐는지 몰라도 그 미랑선을 타고 잡혔던 거를 이제 어찌저찌 풀려나서 역도산의 도장으로 들어가게 되죠. 그때가 1960년 그때 그 시기에 비슷한 거군요. 네. 이거는 제가 내용을 봤는데 네. 이 미랑선을 타고 잡혔을 때 그 감옥에서 김일 선생이 편지를 보냈대요. 역도산 선생에게 편지를 보냈는데 네. 그 당시 역도산 하면은 인기가 너무 많아가지고 아무런 주소 없이 일본 역도산 이러고 한자로만 딱 써서 보내줘도 민단에서 알아서 역도산 주소를 찾아서 편지를 보내준다는. 그렇게 해서 보내준다고 하더라고요. 그래서 그걸 아시아 최고의 인기 스타였죠, 말 그대로. 알고 이제 김일 선생님도 딱 그렇게 써서 보냈더니 해가지고 이제 보석금을 주고 역도산 선생이 데려왔죠. 네. 그리고 이제 그때부터 이제 역도산 선생 도장에서 이제 김일 선생도 이렇게 훈련을 하기 시작했다는. 네. 네. 그리고 거기서 한 1, 2년이 지나서 요미우리 자이언츠에서 뛰던 야구 선수 중에 한 명이 이제 거인병이 심해져서 야구를 못하게 됩니다.
그래서 거의 한 막장 인생을 살 뻔했지만 그래도 공교롭게도 요미우리에는 장훈이라는 한국분이 계셨고 장훈. 그 장훈과의 지인이라면서 바바에게 소개를 시켜준 누군가를 따라서 바바는 길을 떠납니다. 도쿄로. 바로 그게 역도산. 역도산의 도장입니다. 장훈 선생과 역도산 선생은 친했어요. 사적으로. 그래서 이제 그렇게 넘어온 선수가 자이언트 바바인 거고. 네. 그래서 이제 그렇게 해서 1960년에 그렇게 다 모이게 되는 거네요. 그렇게 하여 이제 역도산이 이제 일본 프로레슬링을 개항을 이제 이미 했었지만 이제 자신의 비중은 이미 그 기무라 그 선수와의 그 이미 시멘트 사건으로 어느 정도 역도산에 대한 좀 이미지가 나빠진 상황이었거든요. 역도산과 기무라. 바로 간유지마 대전. 네. 네. 그 간유지마 대전 그 슛 매치 그 시멘트 매치 사건으로 역도산에 대한 평판이 좀 깎여가고 심지어 최배달마저도 이 기무라랑 친했기 때문에 기무라 선생하고 그 유도에 최배달이요? 네, 맞아요. 최영희 선생이. 최영희 선생이 또 기무라 선생과 친했기 때문에 결국 그걸 알고 역도산은 정말 대놓고 도쿄 한복판에서 죽여버리겠다는 얘기까지 하면서 진짜 말 그대로 극진과 일본 프로레슬링과는 진짜 실제 이종 격투가 벌어질 뻔했던 상황이 있었습니다. 근데 그러면서 이제 하면서 이제 말 그대로 역도산의 문화생들이었던 이노키, 바바 이제 이런 기밀은 이제 짜버 생활 비슷하게 하게 되죠. 그런데 이들의 인생을 바꿔놓을 중요한 사건이 벌어집니다. 리키도잔이 야쿠자의 칼에 맞아 죽는 거죠. 죽습니다. 그때가 1963년입니다. 네, 맞습니다. 아무튼 이제 이 이후로의 얘기를 계속해서 하기에는 뭐 위키나 유튜브를 찾아보시면 알겠지만 일단은 한 가지 알려드릴게요. 신일본이 만들어지게 계기는 그렇게 하다가 이노키가 이제 그런 일본 프로레슬링 내 잔류 이렇게 인원도 있었어요. 역도산 JWA. 이제 후에 이제 그러니까 문제는 역도산이 후계자를 남겨놓지 않고 갔어요. 명확하게 누구다라고 남겨놓지 않아서 안에서 파벌 싸움이 벌어진 거예요. 그거는 이게 역도산이 갑자기 죽었기 때문에 뭐 미리 그 대책을 세워놓을 겨를이 없었기 때문인 거겠죠? 네. 그쵸. 근데 사실상의 후계자는 있었어요. 지금의 뭐 빈스 이후의 삼치처럼. 누구냐면 바바였습니다. 바바. 원래는 바바였는데. 그러니까 바바 선생이 지금의 거의 존시나나 이런 타나스 히로시급의 그런 메인 그런 선수급으로 띄워줬었던 이벤터 상황이었던 거예요. 네. 그랬기 때문에 사실상 일본 프로레슬링의 실권은 바바에게 있었습니다. 네. 그렇기 때문에 이노키는 나는 이거에는 동의 못하겠다면서 혼자 반기를 들어요. 이노키가 혼자 반기를 듭니까? 결국 그리해서 쫓겨납니다. 김희는 이미 그 당시에 어떻게 되냐면 한국과 일본은 오가고 있었어요. 그러니까 한국 이제 박정희가 이거를 이제 듣고 이제 이 김희대에게 따로 민간에서 접촉한 거예요. 한국에서 프로레슬링 쇼라는 거 열어줄 수 있겠나? 한국에서. 네. 그래서 김희를 한국으로 데려옵니다. 잠깐만. 오랜만에 한번 해주세요. 임자. 그래서 일단은 김일 선생은 한국과 일본을 왔다 갔다 했기 때문에 네. 바바랑 이노키가 갈라지고 있었다는 걸 어느 정도는 알고 있었지만 그렇게 세게 그게 아예 분열까지 갔다는 걸 모르고 있었던 상황이에요. 정확하게는. 신경 쓸 겨를이 없었군요, 없었죠. 김일은. 이미 한국에서 그냥 천기덕 선생과 장윤철 선생 한국 프로레슬링 으쌰으쌰 이제 이 중이었기 때문에 네. 김일 선생은 신경 쓸 겨를이 없었다가 이노키가 혼자 반기를 들다가 결국 바바하고 이제 좀 이따 나중에 언급하겠지만 바바의 동료들에 의해서 쫓겨납니다. 그러면서 말 그대로 전임의 생활을 하게 되는데 네. 그 중에 하나가 지금은 없어졌지만 도쿄 프로레스라는 곳으로 갔어요. 도쿄 프로레스. 네, 지금은 뭐 도쿄 조시와는 다릅니다. 완전히 다른 센터죠. 근데 재밌게도 이 도쿄 프로레스 등이나 혹은 각종 지역 단체에 돌면서 이노키가 말 그대로 혼자서 말 그대로 지금 AJ 스타일스만 전임의 생활을 하는데 그러다가 이노키 그래도 역소사의 제자인데 근데 문제는 여기서 또 문제가 발생해요. 바로 중계권 문제예요. 일본 프로레슬링은 역도산의 인기를 힘입어서 두 개의 방송사가 녹화 방송을 교차로 방송하고 있었어요. 하나가 TV 아사히. TV 아사히, 지금 신일본의 주간 방송사인 TV 아사히, 그리고 지금 현재 전일본의 주간 방송사인 니온 TV. 니테레. 니테레가 이제 이때 얘네가 하필이면 니테레가 바바를 설득했는지 아니면 바바가 독단적으로 결정했는지 모르겠는데 그 니테레랑 손을 잡고 바바가 일부 애들을 끌고 나가버립니다. 잠깐만. 그러면 이제 그때가 이제 도쿄 프로레슬링이 없어지고 아니요. 도쿄 프로레슬링 군소단체로 남아있었는데 군소단체로 남아있었는데 이제 그렇게 되니까 이제 이노키가 없어졌잖아요? 문제는 바바의 주변 애들이 기밀까지 내쳐버리려고 했던 거예요. 사실상. 그래서 근데 문제는 이때는 다행히도 김일 선생이 이제 한국에서 민단 측의 전보를 받습니다. 지금 역도 선생이 죽었는데 일본 프로레슬 회사 자체가 이상하다. 빨리 도쿄로 와달라
해서 부랴부랴 도쿄로 왔는데 회사가 난장판이 돼 있는 걸 발견해요. 그 JWA가 난장판이 되어 네. 있더라. 그래서 김일 선생이 그러면 일본 프로레슬링은 내가 맡을게. 뭐 봐봐 네가 나가던 니네 파벌 인원들 끌고 나가던 맘대로 해. 그래가지고 나가면서 바바는 니테레랑 동시 계약합니다. 니온 테레비랑 자이언트 바바가 동시 계약을 하고요. 그렇게 네. 해서 먼저 전일본이 개양됩니다. 아, 그래서 만들어진 게 전일본 프로레슬링? 네. 그러니까 일본 프로레슬링하고 좀 이름을 달리 했다라는 그런 거라고 해야 되나요? 그리고 후신의 의미도 있었죠. 여태까지 일본 재팬 더블 프로레슬링 재팬 레슬링 어소시에이션이었다가 네. 올 재팬 그러니까 아예 그냥 도쿄 한정이 아닌 도쿄를 넘어선 아, 전이 그 모든 전 그런 거였구나. 네, 온전한 올 전. 재팬. 온전할 전. 아. 그 온전한 전자도 맞고. 응. 그렇구나. 그러니까 완전한 일본 프로레슬링의 후손 실신이다라는 걸 내세운 거였어요. 내가 저기 역도산의 후예다. 이러면서 만든 거죠. 근데 문제는 이 탈단의 규모가 너무 커서 네. 기밀이 어떻게든 일본 프로레슬링을 붙잡았지만 거의 단체가 멸망 직전. DDT보다도 못한 멸망 직전에 가는 거예요. 군소 단체보다 못한. 그러다 보니까 김일 선생도 거의 어쩔 수 없이 이제 그 일본 프로레슬링 남은 잔당을 이끌고 이게 말 그대로 이렇게 순회 흥행을 열든가 아니면 한국에 같이 와가지고 한국 선수도 이렇게 하는데 그래서 지금은 일단 그 당시는 이제 전일본하고 JWA가 있는 거였네요. 네. 그런 상황에서 김일 선생이 이제 NWA 프로모터 자격도 얻고 그러다가 떠돌이 전임맨 생활하던 이노키를 한번 이제 초청하게 됩니다. 매치에. 아, JWA의 흥행에 초청을 하는군요. 그렇게 해서 NWF 매치라는 걸 따로 한국에서 치릅니다. 예. 그러면서 이노키랑 김일이 약간 동병상련의 개념으로 친해집니다. 그런데도 결국 김일은 일본 프로레슬링을 살려내지 못하고 도산을 해버렸어요. 네. 그런 상황에서 이제 반대로 그 인원들이 이제 이노키가 자꾸 전임맨 생활하면서 모았던 인원들이 만들어집니다. 그리고 공교롭게도 TV 아사히도 바바가 니테레랑 손을 잡은 거에 경로를 한 상황이에요, 이미. 네. 그래서 찾다가 이노키에게 TV 아사히가 그러면 분기별로 그러니까 뭐 매일매일 매주 이렇게 더블더블처럼 방송은 안 되지만 그래도 격간으로 녹화 방송하고 생중계를 좀 번갈아 해줄 수 있느냐. 그때 페이퍼 개념이 없었으니까. 그렇게 해줄 수 있겠냐. 이노키가 코를 때리면서 3월 6일 드디어 도쿄 고라쿠엔 홀에서 TV 아사히의 생중계로 첫 쇼가 시작됩니다. 바로 그것이 3월 6일 신일본 개항이 됩니다. 네. 그래서 신일본 개항은 항상 꼭 고라쿠엔 홀에서만 하잖아요. 바로 고라쿠엔 홀에서 첫 번째를 했기 때문에 그래서 고라쿠엔은 그래서 신일본의 성지라 불려요. 도쿄돔, 고라쿠엔. 그리고 옛날에 국기관이 그 요코쿠 국기관하고 이제 부도칸이 있었는데 네. 요코쿠 국기관 부도칸 후에 전일본이 막 선수 빼오기 경쟁하면서 거기는 오히려 전일본의 성지가 됩니다. 전일본 페이퍼면 노아 페이퍼면 부도칸하고 국기관에서 아, 그래서 그 신일본은 그 전일본, 일본 프로레슬링 하고는 다르게 새로운 일본 프로레슬링을 보여주겠다라는 뜻으로 만들어진 게 신 일본 프로레슬링인 거네요. 그래서 뉴 재팬 프로레슬링이라 부릅니다. 근데 이제 이거는 다 위키나 블로그에서 다 나오는 얘기 때문에 솔직히 길게 안 하려고 했어요. 왜냐면은 예. 안토니오 이노키라는 사람을 프로레슬러라는 사람에 있어서 네. 프로레슬링 팬들에게 이렇게 넓은 스펙트럼의 시각차를 보여주는 선수는 전 세계를 통틀어서도 없습니다. 왜냐면은 이제 지금 본론할 건데 예. 대한민국 사람들이라면 안토니오 이노키를 어떻게 기억하죠? 안토니오 어르신들이라면은 이노키 물론 그렇게 기억하는 게 있지만 어르신들에게 이노키가 누구였는지 알려주자면은 김일 선생에게 매번 박치기 당하고 마지막에 쇼 끝나면 김일 선생과 같이 손 흔들던 김일 선생의 친구이자 호적수이자 라이벌. 거의 이노키를 우리나라 사람들이 모르면 김일이지. 김일의 친구지. 김일과가 라이벌이지. 그쵸. 김일에게 박치기 맞던 자버지. 그렇죠. 그런 이미지가 7, 80년대에 떠오르고요. 그러니까 나무위키에서도 그 안토니오 이노키를 쳐보니까 김일이 박치기를 하려는 그 사진이 있더라고요. 박치! 해가지고 이제 맞아요. 커버해가지고 그 옛날 어르신들이나 중년분들은 그걸 보면서 환호를 했었죠. 그런데 아이러니하게도 2000년대 종합격투기 시대를 봤었던 사람들한테 이노키는 어떤 평을 받을까요? 혹평이죠. 바로 프로레슬러들의 선수 생명을 갉아먹었다는 평을 받습니다. 바로 뭐냐? 이노키즘. 프로레슬링 최강론 이노키즘입니다. 자, 이노키즘 저희가 뭐 답답이라 하면서도 이야기를 했었고 뭐 몇 번 이야기가 나왔었지만 이노키즘에 대해서는 사실 정확한 설명이 사실은 없었어요. 이노키즘 어떤 이야기입니까? 우리가 그냥 이노키즘은 간단하게 프로레슬링이 지상 최고다라고 얘기하는 그런 좀 쓸데없는 개똥 철학입니다. 물론 지금 MMA, UFC 시대에 와서는 다 사장된 얘기긴 하지만 일종의 우월주의인 거네요. 그렇죠. 네.
그런데 이거를 왜 그냥 이노키가 그냥 프로레슬링에 그냥 부심이 쩔어서 이런 걸까라고 생각하는데 자 지금부터 제가 할 얘기는 여태까지 위키나 블로그나 뭐 이런 거와는 좀 다른 얘기예요. 물론 네, 공국진 좋습니다. 씨는 몇 번 하셨을 수도 있는데 네네. 그런 거요. 자 이노키가 자기를 얘기할 때 하는 말이 불타는 뭐 불꽃의 투혼. 하지만 또 붙는 이명이 투혼의 파이터라고 얘기해요. 불꽃의 투혼의 파이터. 투혼의 파이터. 실제로 그래서 이제 알리한테 이제 이후에 BGM을 받잖아요. 그쵸. 알리 이노키전 이후에. 그게 투혼의 파이터 이노키 몬바에란 이유가 자신의 기믹이 아니라 진짜 자기가 파이터라고 생각했기 때문에요. 그 이유가 있어요. 그러니까 그거를 이제 이해를 하시면 이노키즘으로 대표되는 프로레슬링 채광론 그리고 이노키즘 그리고 신일본에서 전체로 얘기하는 킹 오브 스포츠라는 태제와 우리 스트롱 스타일이라고 대표되는 그런 강한 스타일 있잖아요. 나카마 신스키나 네. 이후시코타가 보여주는 그 스트롱 스타일이 때리는 그런 거라고 그렇죠. 해야 되나요? 실제처럼 때리고 타격. 거의 하는 거. 예. 그리고 좀 그런 것들. 그런 부분에 의해서는 거의 반 이상이 해결돼요. 왜냐면은 이노키는 우리가 역도산의 제자로도 알고 있지만 이노키가 역도산 사후에 스승이라는 사람 한 명 더 둡니다. 누구냐면요. 바로 그 칼 이시에라는 어떤 벨기에 사람인데 일본에서도 우리나라 사람들에서도 그 본명보다는 닉네임이 유명해요. 칼고치. 칼고치? 네. 우리가 올림픽 레슬링 말고 예. 레슬링 중에 꺾기와 조르기가 허용됐었던 그러니까 프로레슬링의 원류라고 하는 그러니까 캐치 따로 레슬링. 캐치 레슬링 있었잖아요. 네. 바로 그 캐치 레슬링으로 유명했던 그 빌리 라일리의 도장. 빌리 라일리 로빈슨이라는 사람이 있거든요. 네, 빌리 그- 로빈슨. 그러니까 빌리 라일리라고도 얘기해요. 그 사람의 도장이었던 스네이크핏 캐치 레슬링에 있었던 캐치 레슬링 선수 겸 올림픽 레슬링 선수기도 했어요. 아, 그 칼고치라는 선수가. 네. 네. 근데 이제 그걸 이제 이노키가 미국이나 이런 데를 이제 뭐 이제 NWA 경기 등을 뛰다가 네. 한번 프로레슬링을 좀 기술적으로 좀 실전적으로 그러니까 말 그대로 우리가 쇼로만 알려진 거를 좀 더 발전시켜 볼 방법이 없을까 하다가 이 사람을 수소문해서 삼고초를 해서 데려옵니다. 칼고치를. 네. 네. 그러면서 개인의 트레이너 코치로도 삼고 이제 신일본에 오는 문화생들의 이제 그 지금의 현재 그 PC 지금 누구죠? 텐사이 같은 니가리나 그런 사람을 삼게 돼요. 아. 바로 고치 노조라는 곳인데 고치 이 노조? 고치 노조라는 곳은 솔직히 프로레슬링 도장이기도 했지만 일반 그래플링 도장이기도 했어요. 왜? 캐치레슬링은 실전적으로 꺾기나 조르기가 됐기 때문에 네. 그러니까 일본에서는 좀 아직까지는 프로레슬링이 실전이냐 아니냐의 논쟁은 없었던 상황이에요. 그냥 실전이겠지 라고 생각했고 실제로 은근히 실전 경기도 많이 벌어졌고 네. 바로 그런 실전 부분에 있었기 때문에 본인이 그러니까 이노키는 역도산이 죽기 전까지는 네. 프로레슬러가 쇼 프로레슬러가 맞습니다. 쇼 프로 레슬러. 네. 하지만 역도산이 죽고 나서 칼고치와 같이 트레이닝을 할 때는 그러니까 예. 이노키랑 붙기 바로 전후 그때까지는 예. 이미 이노키는 이미 그 칼고치한테 뭐 캐치레슬링을 대표하는 실전 그래플링을 먼저 배워놨기 때문에 프로 레슬러 겸 프로 그래플링 파이터라는 직함인 거예요. 그러니까 뭐 합을 맞추는 것 그 이상을 뛰어넘어서 실전적으로 싸우는 네. 그런 바로 레슬링. 그런 측면에서 거기서 이제 가라데의 기술을 도입하려고 애썼던 흔적이자 자기가 드롭킥을 못했기 때문에 만들어낸 기술이 바로 엔지그리? 엔지길이에요. 그 갑자기 딱 뛰어올라서 딱 날라차게 하는. 네. 그 사모아조나 뭐 오, 맞아. 사모아조. 맞아. 핀벨러 그런 선수들이 잘하는 오. 그 엔지그리. 엔지그리가 그렇게 탄생을 하는 네. 거구나. 그리고 원래 그 NG 길이는 이후에 언제 쓰려고 했냐면요. 물론 프로레슬링 쇼에서도 몇 번 보여주긴 보였어요. 그래서 보통 이노키가 그때도 비난을 많이 들었어요. 왜 프로 그래플링 파이트를 왜 프로레슬링 쇼에서 하려고 하느냐. 프로 사람, 그래플링 파이트. 사람 죽일 일이 있냐. 그러니까 지금 현재 ADCC 아부다비 컴뱃 이런 데서 하는 조르기 동작을 왜 프로레슬링에서 사람 죽이려고 하냐. 그럼 레스너가 맨날 듣는 비난이 있잖아요. 그쵸. 그런 비난을 이노키가 이미 그때 들었어요. 그리고 그 NG기는 솔직히 레슬러들은 썼지만 그걸 진짜 쓰려는 기회는 딱 한 번을 위해서였어요. 언제냐? 바로 이노키 알리 세계 격투 최강전입니다. 안토니오 이노키랑 무하마드 알리랑 한번 붙더라고요, 보니까. 저희 자료 조사를 해보니까. 근데 거기에서 그 규칙이 좀 이상하게 네. 제작이 되어서 그쵸. 왜냐면은 이게 이노키 선생이 원래 이게 정상적인 룰이 됐었다면 나중에도 얘기했지만 실전 격투 한번 더 치는 데 있었거든요. 그런 식의 무규칙 룰이나 그런 게 됐었다면 NG 길이는 100% 알리전에 터져서 알리가 쓰러지는 그림이 나왔을 수도 있습니다. 예. 그게 안 되면 로우킥이 아니라 로우킥, 미들킥 연속으로 나와가지고 알리의 다리만 붙지 않고 다른 데가 부었을 가능성도 있어요. 근데 네. 레슬러가 이 룰의 문제점이 뭐냐면 레슬러는 레슬을 할 수 없어요.
그러니까 이게 레슬러한테 복싱을 하라는 격이었고 복서한테 레슬링을 하라는 격이었어요. 격이었어요. 그래플링 허용이라는 게 문제였고, 그러니까 최소 그렇게 노답이었지. 되면은 알리한테는 그냥 복싱하고 이런 거 훅킥, 그냥 발걸기식에 힐 훅킥만 허용해주게 하고, 이노키한테는 클린치가 되도록 해줬어야 돼요. 안 되면 상부 타격 못하도 중부 타격까지 허용했어야 되는데 그 모든 걸 다 이노키한테 불리하게 막습니다. 그리고 아이러니하게 이런 룰을 제정할 때 어떤 사람이 있었냐면, 이노키가 이제 미국 NWA 투어를 돌았다 했잖아요. 예. 거기에 산하단체 중에 WWF 출신의 인원이 있었는데 이 사람 중에 한 명이 이제 전문 스포츠 프로모터를 잠깐 하려고 외도를 했습니다. 바로 그게 빈스 맥맨 시니어? 주니어입니다. 주니어. 네. 지금의 그 노첸스 아저씨? 네. 노첸스 그 할아버지? 노첸스 아저씨가 원래 프로레슬링 하기 전에는 좀 이렇게 스포츠 에이전시 이런 거 했었거든요. 프로모터, 복싱 프로모터 같은 거를. 아, 그러면서 이 경기를 이노키랑 이거를 주선을 해주는 중에 사람 중에 한 명이 돼요. 빈스를 포함해서 아니 뭐 다른 뭐 복싱 프로모터도 그런 생각을 못했을 거예요. 그러니까 이노키하고 알리가 붙는다는 아이디어는 좋은데 이걸 제대로 구현할 아이디어가 없었던 없어요.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결국 그래서 이 경기가 막장전이라고 이렇게 진짜 좀 막장전. 불리긴 하는데 이게 후에 그래도 주짓수 하는 사람들은 재발견이 돼요. 왜? 업킥이 허용되는 격투기에서 이노키의 이 자세는 업킥이 가해지면 진짜 강력하다는 게 후에 발견됐거든요. 그러니까 스트라이커가 못 들어가는 거예요. 스트라이커가 들어가려고 하는 순간 업킥을 맞으면서 뻗는 거기 때문에 그림이 아니면 최소 다리를 잡혀가지고 바로 역가드에도 걸리면서 이렇게 우리가 밥상머리 뒤집기 이런 꼴이 되기 때문에 그러니까 진짜 우리 일반 앉기 있잖아요. 그 밥상다리 앉기 예, 그런 식으로 양반다리. 하면서 양반다리 이렇게 엎치기식으로 되는 꼴이 많이 벌어졌기 때문에 그래서 그런 면에서 이노키 알리는 후에 재평가를 받긴 받아요. 하지만 이 당시만 해도 이 당시만 해도 졸전이었고 욕을 먹기에 한참 욕 먹어도 남았지. 네. 아하. 이때가 1976년입니다. 네. 하지만 이후에 이노키가 슛 매치를 몇 번 치렀어요. 대표적으로 아르칸 파르완전이라는 게 있어요. 파키스탄 사람하고. 오. 이거는 근데 좀 공교롭게도 웃지 못할 이야기가 하나 있습니다. 처음에 이걸 같이 했던 신일본의 수뇌부 인원들은 워크 매치라고 이노키한테 알려줬었어요. 네. 문제는 이걸 파키스탄 통역사한테 제대로 이것은 합의 있는 매치라고 안 알려줘버린 나머지 노답. 결국 갑자기 이 정도면 이쪽에서 얘가 맞는 척을 해줘야 되는데 갑자기 이쪽 이노키를 때려버리면서 이노키는 근데 다행히도 동물적 감각을 이거 슛이 벌어졌구나. 왜냐면 그 당시 신일본, 전일본 포함 일본 프로레슬링은 은근히 그런 슛 상황이 많이 벌어졌거든요. 네. 그러니까 합의던 규칙에 대한 명확성이 없었기 때문에 어느 순간 분노하면 때려버리는 그런 상황이 벌어졌었어요. 본인도 딱 그렇게 맞았는지 아니면 이렇게 오는 거를 보면서 느꼈겠죠. 아, 이거 좋댔다. 그러니까 그러면서 진짜 서브미션으로 캐치레슬링 서브미션으로 이겨버려요. 팔을 꺾으면서 이겨버려요. 팔 꺾으면서 그때 인대가 확실히 부러지는 상황까지 오면서 이기는 거죠. 그러니까 죽일 듯이 싸웠네요. 솔직히 말하면. 그러니까 맨 처음에 이렇게 파키스탄 쪽에서는 그런 레슬링이 상대가 한 명 죽어야 된다라고 생각하는 진짜 전통적인 원시적인 포크 레슬링은 원시적인 예. 원시적으로 진짜 막 옛날에 뭐 구석기 청동기 이쪽 시대까지 올라가가지고 동물하고 싸울 때 너가 죽냐 내가 죽냐 한번 싸워보자 이런 식으로 싸웠던 것처럼 그랬다는 거고 이노키가 생각했던 레슬링은 진짜 말 그대로 살아서 끝나는 그냥 우리 쇼프로적인 건데 서로 이해관계가 잘못 엉키면서 이제 커뮤니케이션이 안 되다 보니까. 네. 그래가지고 저도 자료를 몇 번 봤는데 끝나고서 거의 신일본 그쪽 스태프들 다 화를 냈다니까 말 그대로 뺨 때렸다는 소리까지 있던데. 그래서 공교롭게도 이노키는 어느 정도 로홀드바 발리투도 경기에서도 이긴 선수가 됩니다. 프로 파이터로도. 자, 그러면서 이게 어떻게 됐냐. 즉, 이노키의 생각은 그러면서 신일본의 방향이 그때부터 조금씩 잡히기 시작한 거예요. 뭐냐. 레슬링이 네. 이길 수 있다. 프로레슬링 스턴트 쇼와 이종 격투기가 혼합된 그 무언가를 신일본을 접근했어요. 아, 그래요? 네. 그렇기 때문에 후에 이제 이노키는 그 당시에는 지금이야 이노키 할아버지의 그 이미지가 아닌 방송인에서 막 껄껄대는 막 빨간 머플러 들은 할아버지가 아닌 할아버지 아니고. 말 그대로 날라리의 상징이었어요. 오히려 모범생의 이미지는 김일 선생에게 있었고 네. 악역이긴 했지만 네. 선역이라고 해도 이노키의 백스테이지의 모습은 말 그대로 방송사랑 맨날 싸우고 뭐 혹은 타단체 이런 프로모터들과 싸우고 말 그대로 좀 개차반의 이미지가 막 강했던 나가는 거예요. 사람이었네. 네. 그러니까 막 나가는 선역 때 좀 모범생 이미지 악역? 네. 그러다 보니까 실제로 아사히 방송사하고도 막 갈등을 빚은 적도 있었고, 신일본 직원들하고도 갈등을 빚은 적이 있다 보니까 어떤 적이 있었냐면,
이제 후에 마에다 아키라가 마에다 아키라. 네, 그 후에 이제 격투기 단체 링스의 대표였었던 프로레슬러입니다. 한 번 이제 시멘트 사건을 몇 번 일으켜요. 한 2번 정도 일으키는데 네. 뭐 초슈리키 선생도 거기에 연루된 적도 있었고 뭐 그 누구죠? 안드레 자이언트도 거기 연루된 적이 있어요. 그 몇 번 시멘트 이후에 UWF라고 이제 실전지향 프로레슬링을 정말 만들게 됩니다. 그러니까 네. 프로레슬링이라고 하지만 각본이라기보다는 점수제를 채용해서 무브의 그 활동 내역에 따라서 점수를 매겨서 판정승으로 끝내는 그런 방식의 그런 거의 반슛에 가까운 프로레슬링을 만들려고 했는데 이때 초기 제안에 이노키를 설득해서 합류를 시키게 합니다. 근데 여기서 이노키의 평판이 더 떨어지는 사건이 발생해요. UWF를 이미 그거를 TV 도쿄랑 계약을 해놓고 방송 개양을 하려는 바로 그 전날에 TV 아사히로? TV 아사히에서 발표를 때려버립니다. 그때가 언제예요? 80년대입니다. 80년대. 이노키는 신일본에 남는다. 그러면서 마에다 아키라 약간 통수를 쳐버리는 사건이 발생해요. 네. 그 상황에서 그래도 마에다 아키라는 실전형에서 UWF 이끌어왔지만 결국 UWF는 한 2번 정도 무너집니다. 그러니까 그런 실전적인 그런 거를 하기에는 뭔가 방송사에 입김이 있었던 설이 있었지만 진실은 명확하게 이노키 홍도 아사히 측도 말하지 않아요. 좀 진실은 저 너머에 뭐 하긴 뭐 말하면은 뭐 둘 중 하나가 위상이 아예 깎여버리는 네. 그거까지 가니까. 하지만 이제 이후에 이노키 선생이 한번 횡령 사건을 일으켜서 경고를 받고 그리고 이후에 또 한 번에 이제 그 이상한 이제 그 회사 또 횡령해서 불법 투자하려는 게 걸려버리면서 브라질에다가 불법 투자하려다가 걸린 거죠? 맞아요. 그게 한 90 몇 년쯤이었고 네. 결국 이로 인해서 신일본 나머지 주주총회에서 이노키를 쫓아내버리고 회사를 이제 그런데 이미 그 돈이 너무 커서 회사가 망하기 전에 가요. 그때 만약에 주주들이 버티겠다는 얘기했으면 지금의 전일본처럼 망할 뻔하다 겨우 전전했을 건데 이거를 그 당시 게임 회사였었던 유쿠스 인터랙티브라는 곳에 팔아버립니다. 네. 그래도 그때도 이노키는 쫓겨나지만 대주주 자격은 유지하겠어요. 그때 근데 문제는 그러니까 하나는 선택을 잘한 건 신일본의 주주들이 신일본의 회사를 좀 레슬링을 전문적 매니아들이 많은 곳에 유쿠스에다가 매각했다는 거가 있고 실수는 이노키를 그 대주주로 남겨놨다는 거. 그러면서 이노키가 계속 입김을 가합니다. 얘 K1 나가면 될 것 같은데 K1 보내. 이렇게 하니까 또 주주들이 그래도 이노키 이름값을 생각해서 K1에 보냅니다. 그리고 깨져서 돌아옵니다. 그러니까 프로레슬러들을 격투기 경기에 내보냈다라는 걸로 욕을 먹은 거죠, 이노키가. 그쵸? 네. 왜냐면은 아무리 횡령 사건을 일으켜서 나갔어도 네. 대주주로 남아있으면은 자연스럽게 입김이 작용할 수밖에 없어요. 예를 들어서 뭐 어디 회사에 어느 사람 하나가 나갔어. 횡령 사건을 일으켜서 나갔어. 근데 아직도 고위 임원직을 유지를 하고 있어. 이름값으로나마. 그러면은 자연스럽게 입김이 가할 수밖에 없는 거예요. 지금의 한진 생각하면 되지. 네, 그 꼴이에요. 한진 생각하면 되지. 그러니까 얼마나 어처구니 없었냐면 이노키가 갑질을 한 거네요. 네. 쉽게 네. 말하면. 그러니까 어느 정도 있으면 그 이노키는 그러면서 한편으로 또 호박씨를 깠어요. 왜? 바로 IGF라는 단체를 또 만들어요. 자, 이노키 2000년대로 지노 페너레이션. 넘어가네요. 근데 그 전에 어떤 일이 있었냐면은 그러면서 대주주 행사에서 했던 막장행각 중에 대표적인 하나 뭐냐면 극진 대 신일본이에요. 극진은 또 뭐고? 극진공수도 아까 얘기했던 최영희 선생의 바로 후예들. 최배달 선생의 후예들이 만든 게 극진공수도인데 예. 이것도 무술 중에 하나죠. 네. 그러니까 최배달 선생이 돌아가시고 나서 이제 극진공수도가 이제 최배달 선생의 뜻과는 다르게 네. 그러니까 최배달 선생은 그냥 극진공수를 그냥 우리 일본식의 공수의 한 유파로 남겨라. 근데 이 후예들이 말을 안 들었습니다. 제자들이. 하여튼 그래서 이거를 다른 유파들과 붙이려고 하다가 K1이 그 당시 정도회관 소속이었거든요. 쇼토칸하고 붙이자 해서 정기전을 가졌다가 이거에 돈 냄새를 맡았던 이노키가 그럼 우리 신일본 레슬러들 같이 껴줘. 이러면서 극진 대 신일본을 5대5과 6대6 팀 배틀을 해요. 어떻게 됐냐? 5대1인가로 다 깨졌습니다. 역시 그때 아마 무토케이지 선생 한 명만 이기고 다 깨졌을 거예요. 그런 막장으로 이미 보였고 그 이제 막장의 끝은 우리도 알고 있는 신일본 대 프라이드 사건입니다. 이제 2000년대 넘어가요. 이제 IGF를 또 만들면서 신일본은 이제 그러면서 아예 이노키가 완전히 쫓겨난 사건이 이제 프라이드가 초기에 막 개항을 했던 상황이거든요. 근데 그 전에도 이미 예전에 스즈키 미노루 지금 우리 그 스즈키군의 리더. 네. 그 사람이 이제 그 칼고치 선생의 다른 제자 한 명하고 이제 이거는 진짜 프로레슬링 말고 진짜 우리가 정말 종합격투를 만들어보자. 캐치레슬링 경기를 한번 일본에서 해보자. 라고 해서 진짜 종합격투 단체를 만들어요. 바로 그게 바로 켄챔락의 바로 그 판크라스입니다. 판크라스. 네. 판크라스? 네.
근데 이제 그 판크라스는 진짜 MMA 단체였어요. 그러니까 처음엔 프로레슬링식으로 시작했다가 룰을 몇 번 바꾸면서 진짜 종합격투를 하는데 네네. 이미 그 프라이드 대 신일본에서 신일본의 막장 망할 거라는 조짐이 보였던 게 뭐냐면 스즈키 미노루 선생은 그래도 신일본의 어느 정도 출신이고 뭐 UWF 출신이어서 이제 교류전을 했었는데 실전 교류전 했을 때 이미 판크라스 인원 몇 명한테 이미 깨졌던 거예요. 전에. 근데 신일본 측에서도 이제 얘기가 되겠죠. 이거 MMA 전문 선수랑 붙어봤는데 안 된다. 이거 프라이드에 나오는 MMA는 레벨이 다르다. 판크라스와는. 판크라스는 일본 국내 선수들이지. MMA 는 판크라스가 급이 낮다는 거죠? 네. 그때는 일본 국내용이었어요. 우리나라에서 약간 로드 같은 개념이었어요. 네. 로드 FC. 네. 그 이제 거기에 이제 켄샘락이 참여해서 좀 약간 이종 약간 생태종 교란이 좀 됐긴 했지만 켄샘락을 빼면은 그 UFC 챔피언이었던 예. 그 진짜 WWE, 이전에 예. WWE에서 뛰었던 네. 브록 레스너 전에. 댄저 예 떴던 예. 그러니까 켄 샘락이 물론 좀 약간 하고 프랭크 샘락이 약간 좀 그 생태의 교란했지만 그래도 판크라스는 그래도 일본 선수들하고 좀 외국 선수들이 좀 그럭저럭 싸움이 됐던 그림이거든요. 근데 문제는 프라이드는 더 많은 돈을 불러가지고 효도르나 크로캅을 데려옵니다. 노게이라나 주짓대로들 데려와요. 그러니까 당연히 지지! 전문 MMA 선수랑 붙었는데 안 된다. 그 말은 주짓대로 내지는 삼보 선수하고 보면 100% 진다였는데 이노키를 포함한 이노키 쪽의 파벌이 강행을 합니다. 그러고 어떻게 됐냐? 족족 빠라람 빠라람 빰빰빰빰 빠라람 빰빰빰 하고 신일본 선수가 빽 붙었다. 패배 부상 패배 뭐 헤르니아 부상 뭐 부상 팔 부상 인대 부상 뭐 십자인대 파열 그렇게 해서 선수들 몇 명이 강제 은퇴를 족족 해버리는 상황이 발생합니다. 결국 참다 못한 주주들이 대주주 자격마저 쫓아냅니다. 그러니까 결국에는 프로레슬러들도 제대로 된 뭐 격투를 할 수 있다라고 생각을 했던 안토니오 이노키. 그래서 그렇게 실험을 해봤는데 판크라스라는 그런 플랫폼을 통해서 실험을 해봤는데 실험 결과 결국엔 지고. 아니더라. 근데도 무리하게 강행해서 프라이드의 말 그대로 삼보와 주짓대로들과 붙여본 도전을 결과 그렇게 시켰더니 안 되고 결국에는 선수들, 선수들이 이렇게는 도저히 안 되겠다. 프로레슬링이 망하겠구나. 그래서 안토니오 이노키를 내쳐버리는. 네. 예. 그래서 결국 안토니오 이노키는 결국 후에 IGF라는 단체 정도만 운영하는 그런 꼴이 됩니다. 아. 그러면서 이제 그 가면서 간간히 그럭저럭 이제 돈은 많이 벌었다 보니까 인기도 많고 정치에도 이렇게 뛰어들어서 우리가 있는 그 국회의원이 돼요. 근데 이제 우리가 보통 이제 이노키에 대해서 되게 나쁜 얘기만 많이 하잖아요. 근데 딱 하나 좋은 미담은 딱 하나 있어요. 좋습니다. 그거까지만 해주실 수 있을까요? 바로 김일 선생과의 그겁니다. 교류. 네. 이노키 선생이 원래 소속된 당이 극우 정당인 걸로 유명해요. 몇몇 그 당들이 거쳐왔던 당들이. 근데 그 중에서 유일하게 이노키 선생만 한국의 심기를 건드리는 극우 발언을 하지 않았어요. 왜냐? 내 친구가 거기 뛰기 때문에. 아, 맞아. 김일 선생. 네. 그렇기 때문에 이노키 선생이 아마 김일 선생 돌아가시기 전에 이제 두 가지 약간 좀 우리나라 입장에서 약간 선행 두 가지를 했었는데 첫 번째는 나눔의 집 어르신들 방문해서 사죄를 했던 사건이 있고 예. 그 두 번째는 김일 선생이 이제 여러 이유 때문에 막 이게 나중에 얘기했지만 생활고를 겪다 보니까 돈이 이제 없는 상황이 발생해요. 몰래 사람을 보내서 김일 선생이 돌아가실 때까지 몇백만 원을 계속 보내셨다고 하더라고요. 그러니까 그런 우정에 있어서는 정말 이노키 선생은 존경할 만은 하지만 솔직히 그 외의 부분에서 솔직히 이노키 선생을 존경하기에는 좀 애매해요. 하지만 이거는 인정할 수 있을 것 같아요. 이노키가 없었으면 우리가 알기로는 그런 엔터테이너적 프로레슬링도 없고 그러니까 방송인 활동도 겸업을 했었잖아요. 80년대, 90년대도 그쵸. 일본 예능에도 나오고. 네. 그건 지금 현재 일본 프로레슬러들이 겪는 태클을 어느 정도 다져놓은 사람이에요. 그런 거와 종합격투기라는 것에 대한 발견을 이끌어낸 사람. 재발견은 아니고 진짜 발견. 처음, 그러니까 종합격투기라는 거에 태동을 만든 사람. 일본 한정으로는. 그런 사람으로서 이노키는 인정할 수 있을 것 같습니다. 안토니오 이노키가 WWE의 명예의 전당에 헌액도 되고 보니까 경력 중에 WWE 챔피언도 있더라고요. 아, 그거는 이제 후에 뭐 레슬매니아 역사편에서 얘기를 하겠지만 네. 꿈의 매치를 레슬매니아 1인가 2에서 빈스 맥맨 주니어가 실현을 시키긴 합니다. 누구였죠? 안토니오 이노키 대 헐크 호건전이에요. 아, 영상이 일본 경기장에서 하던데? 네. 보니까? 그러니까 이거는 그 당시 헐크 호건이 WWF 시절 때 예. 빈스 맥맨하고 이노키가 친분이 있었기 때문에 어. 실제 신일본 경기에 헐크 호건을 데려옵니다. 아, 그러게? 근데 그때는 WWF 소속이었고요. 아. 근데 이것도 재밌게도 그래서 이노키랑 또 헐크 호건의 인연이 이어져서 앙드레 자이언트 이렇게 딱 이어져서
앙드레 더 자이언트랑 헐크 호건이 한번 스테로이드 파동 때문에 WWE에서 둘 다 쫓겨날 뻔한 사건 때 네. 그걸 신일본에서 한번 받아줍니다. 몇 번. 그래서 좀 그런 면이 인정돼서 좀 WWE랑 인연이 있어서 좀 명예의 전당 헌액도 있고 WWE 명예의 전당은 과거 NWA 시절 때도 인정이 돼요. 그러니까 너스티 로즈도 거기서 헌액된 이유도 있고 그래서 그때의 경력이 반영됐기 때문에 안토니오 이노키는 그래서 명예의 전당 헌액 자격은 충분히 있었습니다. 그리고 그걸 또 추천하는 사람이 또 신일본의 에이스이자 과거 레디어트의 창시자부터 스턴 한센 선생이었고 네. 그러면은 얼마 전에 돌아가신 이왕표 선생이 늘 주창하신 게 있잖아요. 프로레슬링은 진짜다. 네. 프로레슬링은 슛이다. 절대 각본이 쓰여진 게 아니다. 그럼 이게 아마 이노키의 영향을 받아서 계속 그 신조를 유지해온 건가요? 맞아요. 왜냐면은 이노키 선생이 아까 미담 중에 좀 시간상 못한 분이 뭐냐면 우리나라 프로레슬링이 엄밀하면은 뭐 프로레슬링 쇼다 발언 때문에 망했다. 이게 물론 이제 김일편에서 얘기는 하겠지만 그 발언이 있었던 장영철 선생의 발언 전후에도 프로레슬링은 계속 방영이 되고 있었어요. 문제는 프로레슬링의 기제가 꺾였던 게 언제냐면 전두환 때 이후에요. 50 직후 때. 그때부터 전두환이 권투광이었기 때문에 복싱을 믿어주기 시작합니다. 그러면서 프로레슬링 인기가 떨어지고 있다는 걸 이제 김일 선생이 좀 들었던 이노키 선생이 그러면 프로레슬링에 그러면은 정부가 막으려고 해도 그럼 우리 프로레슬링 인기는 유지해보자면서 신일본의 선수들 몇 명 데려와서 우리나라의 그 한국 프로레슬링하고 연합전을 같이 치릅니다. 장충체육관에서. 우리가 알고 있는 80년대 컬러TV 장충 프로레슬링이 바로 그때예요. 그때 태권도 보고 입고 뛰었던 선수가 바로 제자 이왕표 선수였고 그렇기 때문에 좀 그런 이왕표 선생도 그런 이노키즘의 영향을 좀 받았던 거일 수도 있습니다. 아니 받았죠. 아예. 안토니오 이노키를 얘기할 때 하는 말은 보통 선구자라는 말이에요. 네. 비록 부정적인 평가는 있지만 선구자라는 그러니까 말 그대로 종합격투 그리고 우리가 알고 있는 엔터테인먼트 레슬링 그러니까 WWE도 엔터테인먼트 표방을 있긴 하지만 WWE가 본격적인 엔터테인먼트 표방한 건 로우 그러니까 생방송이 된 로우 이후거든요. 어미가 네. 애티튜드 전후에 예. 그런 면에서 이미 신일본은 그런 엔터테이너를 보여줬어요. 예를 들어 뭐 타이거 마스크와의 뭐 콜라보레이션이라든가 옛날 타이거 마스크 네. 사야마 사토로가 진짜 타이거 마스크를 쓰고 진짜 만화 속의 캐릭터가 돼서 나왔죠. 그런 엔터테이너 프로레슬링도 보여줬고 진짜 안토니오 이노키와 알리의 싸움은 어미하면은 역사적인 싸움이 맞습니다. 그쵸. 그러니까 그런 의미에서 안토니오 이노키는 선구자다. 선구자다. 그리고 이 부분은 이노키가 그 아카시아 다큐에서 썼던 말로 그냥 이렇게 이게 나무위키에도 걸려 있는 말인데 사람은 걸음을 멈췄을 때 도전을 그만두었을 때 늙어가는 겁니다. 이 길로 나아가면 어떻게 될까? 걱정하지 마십시오. 걱정하면 길은 없습니다. 일단 한 발 내디디면 그 한 걸음 한 걸음이 길이 될 겁니다. 길을 만든 사람이라는 평가는 내려주고 싶네요. 알겠습니다.